자, 여기까지 왔으면은 이제 API 게이트웨이도 MSA에서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막 서버 주소도 막 로컬에서 로컬, 아니 뭐 내부적으로 그 호출하는 다양한 인스턴스 주소는 몰라도 이렇게 선언적으로 다 할 수 있게 바꿨어요.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 외부에서는 무조건 URL을 하나는 알아야죠. 외부에서 뭐 모바일이든 뭐 어디든 혹은 모바일이든 혹은 뭐 레거시 와스에서도 여기는 유레카가 안 꽂혀 있을 거니까 이 주소를 하나는 알고 있어야죠. L4라든가 뭐 이런 거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부분들을 API 게이트웨이라는 걸 통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네, 프론트 도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와 그리고 뒷단에 있는 백엔드 서버 사이의 출입문이라고 합니다. 네, 하는 되게 중요한 일은 라우팅이고요. 특정 URL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뭐 필터링이라든가 API 변환하기도 하고 등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API 게이트웨이가 꼭 필요한 부분이 횡단 관심사, 그 크로스 서비스 컨선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관심사가 있어요. 하지만 너무 지저분해서 뭔가 하기 싫고 예를 들면 뭐 보안이라든가 인증 그리고 인가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에 뭐 특정한 부분에 뭔가 리미트를 좀 걸고 싶다든가 아니면은 뭐 까나리 배포라고 하죠. 뭔가 까나리한 어떤 적은 트래픽만 어딘가 한번 보내보고 뭐 다른 트래픽으로 보내고 다른 뭐 괜찮으면 다른 인스턴스에 계속 그 트래픽을 보내고 뭐 이런 서비스들도 있고 그리고 뭐니 해도 그 계측 미터링이라고 하는데 뭔가 그 API의 전체 호출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횡단 관심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는 게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네, 저런 횡단 관심사들을 해결해 줍니다. 뭐 로깅이라든가 프록시라든가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3개가 있어요.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물음표 3개에 대한 감? 네, 저 물음표 3개에 대한 감은 지금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이 API 게이트웨이가 정말 그 넷플릭스의 API 게이트를 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력한 이유가 그 이 안에 다 내장돼 있어요. 히스트릭스랑 그리고 유레카랑 리본이 내장돼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일단 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줄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죠. 혹시 넷플릭스 보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용하는 그 넷플릭스는 줄을 통해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줄이란 건 API 게이트웨이인데 뭐 50개 이상의 그 ELB 앞에 그 줄을 통해서 실제 어디 서버군으로 갈 건지를 API 게이트웨이를 줄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횡단 관심사를 하고 있죠. 얼마 전에 그 IDC 장애가 나서 IDC가 아니고 한국 리전이 그 AWS 큰 장애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마 넷플릭스는 괜찮았을 것 같은 게 넷플릭스에서는 그 멀티 리전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리전에 그 장애가 났을 때 이 안에 있는 그 줄을 통해서 다른 데 리전에 있는 거를 프록시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줄을 한번 쭉 설명을 드리면은 시간이 벌써 6시 20분이 됐네요. 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줄은 호출이 들어왔어요. 줄로 모든 API 요청이 들어오겠죠. 그 줄은 뭔가 하나만 있으면은 오류가 날 거니까 그 하나만 났으면은 그 하나가 장애 났을 때 큰 장애니까 보통 뭐 이중화를 무조건 하죠. 줄은 이중화를 해서 그 앞에 뭐 ELB를 붙이든 뭐 배달민족은 ELB를 그 앞에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ELB를 붙이든 혹은 L4를 붙이든 저희는 L4를 붙였고요. 저희는 클라우드에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L4를 붙여서 줄 서버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PI 요청이 들어왔어요. 줄의 모든 API 요청은 히스트릭스 코맨드로 감싸집니다. 그 말은 각 API별로 저희는 뭐 디스플레이,
그리고 프로덕트라는 그 두 가지 서비스가 있었죠. 그 API별로 서킷 브레이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의 서버군이 뭔가 서버가 하나가 장애가 나도 이 줄 전체의 장애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줄 전체는 전혀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뭐 디스플레이가 갑자기 뻥 났어요. 그래서 뭐 예, 디스플레이가 너무 느려요. 뭔가 그랬을 때 서킷 브레이커가 오픈이 되면서 그 서블릿 스레드는 전혀 영향이 없겠죠. 그리고 이 서킷 브레이커 등도 아주 설정이 간단합니다. 그리고 히스트릭스 커맨드를 통해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줄에는 리본이 내장돼 있어요. 리본이 내장돼 있어서 그 실제 어떤 패스에 만약에 서비스 아이디가 프로덕트다 이렇게 했을 때 이 프로덕트에 있는 인스턴스 리스트에 대한 로드 밸런싱은 리본이 수행해요. 내부적으로 리본을 통해 수행됩니다. 실제 줄에서의 로드 밸런싱은 리본을 통해 수행이 됩니다. 리본은 저희가 이전 시간에 많이 배웠죠. 그리고 리본을 뭔가 커스터마이즈 하듯이 얼마든지 그 필터나 이런 것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레카 클라이언트가 또 내장돼 있어요. 유레카 클라이언트,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가 내장이 돼 있어서 주어진 뭔가 디스플레이라는 프로덕트라는 서비스 아이디엔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리본에서 유레카에 있는 그 메모리에 있는 서버 리스트 중에서 그 원하는 서버를 찾아서 거기로 라운드 로빈을 해주겠죠. 네, 각 URL에 매핑된 서비스명을 찾아서 라운드 로빈 해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되게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유레카랑 리본에 의해서 결정된 서버로 HTTP 요청을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죠. 리본에 의해서. 네, 리본은 아파치 HTTP가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얼마든지 리소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리본의 기능 중에 하나인 리트라이도 수행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리트라이에 대한 룰은 좀 디테일하게 정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그림이 괜찮죠? 네, 요게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에서 수행하는 API 게이트웨이고요. 요거를 통해서 뭐 하루에도 몇십억 건 이상을 서비스하고 있죠. 그 11번가에서도 정확히 이 세트로 하고 있는데 뭐 초당 TPS가 한 뭐 몇이었죠? 한 15,000 정도는 아주 15,000 정도는 잘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네. 한 지금 줄이 저희가 한 16대 정도로 운영을 하다가 11절에 한 30대로 늘렸는데 사실 16대여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근데 11절 엄청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30개로 늘렸는데 네. 되게 괜찮습니다. 성능이 괜찮고 네. 좋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은 줄의 모든 호출은 히스트릭스 커맨드에서 실행되어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그 통계를 가지고서 뭔가 서킷 오픈 등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장애 시에 페일 패스트를 해서 전체적인 성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리본과 유레카 조합을 통해서 현재 서비스가 가능한 서버의 목록을 자동으로 수신해서 자체적으로 로드 밸런싱을 하겠죠. 그리고 리본의 리트라이 기능을 통해서 재시도를 하기 때문에 뭔가 서비스에는 뭔가 하나의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네, 전체적인 영향이 없을 겁니다.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리턴을 받겠죠. 네, 그럼 줄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줄 베이스라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마이 스텝 6로 받았고요. 자, 줄 프로젝트를 한번 볼까요? 줄 프로젝트에는 네, 아직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네요. 자,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줄을 띄우려면은 이 디펜던시를 추가해야 돼요.
이 하나하나가 클래스 패스에 있어야지만 뭐 유레카가 이네이블 되고 이런 기능들을 하거든요. 리본이 리트라이를 하고. 네, 이런 클래스 패스, 디펜던시를 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줄에 build.gradle에서 네, 넣으면은 자, 잘 들어왔나 볼까요? 네, 줄이 잘 들어왔죠. 줄 코어가 들어오고 자, 줄을 하려면은 일단 요 두 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enable 줄 프록시와 enable discovery 클라이언트. 여기선 디스커버리 클라이언트 썼죠? 아까는 유레카 클라이언트 썼는데 이거 두 개 다 상관없어요. 유레카 클라이언트로 쓰면은 좀 더 이제 뭔가 유레카라는 종속성이 생기는 거고 좀 더 추상적으로 하고 싶다면 enable discovery 클라이언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줄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두 개의 디펜던시를 추가하겠습니다. enable 줄 프록시, enable discovery client.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야물은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스프링 어플리케이션 네임을 줄이라고 하고 뭐, 포트를 8765. 네, 한번 하나는 해볼게요. 자, 어플리케이션 야물에서 어플리케이션 네임은 줄. 그리고 포트는 포트는 8765로 하겠습니다. 원래는 8080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 말고 저희는 876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줄의 라우트를 한번 추가를 해보면은 요거는 일단 추가하고서 설명드릴게요. 라우트에 뭐 프로덕트로 만약에 들어왔을 때 패스가 프로덕트 서비스 아이디는 프로덕트 스트립 프리픽스는 펄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스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레카가 뜨기 때문에 줄도 마찬가지로 유레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유레카를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네. 자, 프리퍼 IP는 펄스로 해서 true죠, true. 클라이언트는 서비스 URL을 아까 했던 대로 로컬호스트에 뭐였죠? 디폴트 존이죠. 디폴트 존에 로컬호스트 8761이었나요? 8761이었나? 네, 맞네요. 8761의 유레카. 네, 그럼 이제 띄워보겠습니다. 줄 어플리케이션 한번 띄워보면은 과연 이걸로 다 될지 되게 신기하죠? 이 설정이 과연 끝인지. 네, 줄 어플리케이션이 떴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사용성이 좀 다른데 그 로컬호스트에 87 몇이었죠? 8765. 디스플레이라는 서비스 아이디에 디스플레이스에 1111로 가도록 좀 뭐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다르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스트립 프리픽스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좀 설정을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좀 약간 더 스트릭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호출해 볼게요.
네,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었습니다. 네,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아까 저희는 줄로 요청을 했어요. 줄에 8765로 뜬 줄로 디스플레이라는 서비스 아이디를 앞에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에 들어가는 아스타 두 개로 있는 그 파라미터, 요것들을 하면은 이 안에서 딱히 스트립 같은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스의 그 아스타 두 개 있는 값이 그대로 프록시 됩니다. 그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유레카에 등록된 프로덕트, 유레카에 등록된 프로덕트로 프록시가 돼요. 그래서 그 요청 그대로 프로덕트로 요청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오면은 줄을 통해서 다시 리스폰스를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줄이 해주는 게 이 정도 설정으로 그런 많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요청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히스트릭스 커맨드에 감싸져 있고, 그리고 요청은 리본을 통해서 유레카에 있는 서버에 있는 라운드 로빈을 통해 호출을 하고 있고, 프로덕트도 한번 호출해 볼까요? 프로덕트. 프로덕트도 마찬가지로 호출이 되죠. 유레카를 통해서, 유레카가 아니고 줄을 통해서 호출이 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낼게요. 스프링 클라우드 줄이라는 거는 사실은 넷플릭스 줄을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넷플릭스 줄은 제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았지만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이런 게 없잖아요. 넷플릭스 줄에는 다른 서비스가 있긴 한데, 스프링 클라우드를 쓰는 그 전체 그 생태계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라는 게 또 중요한데, 그거는 이번에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다양한 스프링 클라우드의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넷플릭스 줄을 감싸서 스프링 클라우드 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스프링 클라우드 줄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일단 기본 아이솔레이션이 세마포어예요. 세마포어. 넷플릭스 줄은 저희가 만약에 넷플릭스 줄을 띄웠다면은 그거는 스레드 풀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페인을 하든 아니면 아까 히스트릭스 커맨드를 하든 다 스레드 풀이 독립되는 격리 단위였거든요. 근데 스프링 클라우드 줄은 세마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아까 스레드를 할 때는 뭔가 서블릿 스레드에서 들어온 요청이 뭔가 워커 히스트릭스 스레드에 의해서 격리가 돼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마포어를 쓰게 되면은 얘가 하는 일은 그냥 서블릿 스레드가 뭔가 작업을 하기 전에 뭔가 히스트릭스 커맨드에 있는 메소드를 실행하기 전에 그냥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만약 세마포어 5로 돼 있으면은 실제로 5개만 실제 동시에 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실제 서블릿 스레드가 200개여도, 맥스가 200개여도 실제 세마포어가 5라면은 5개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5개를 넣으면은 리젝트 되겠죠. 리젝트 돼서 폴백이 요청 실행되고, 사용자는 오류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세마포어를 왜 아이솔레이션 기본을 세마포어로 했는지는 설명으로는 좀 이해가 가긴 하는데, 네가 알아서 뭔가 다른 스레드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써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는 이거를 스레드로 바꿨거든요. 스레드 풀로. 왜냐하면은 세마포어는 네트워크 타임아웃을 격리를 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스레드라는 게 뭔가 인터럽트라는 요청이 왔을 때 실제 이 스레드를 종료를 시킬지 인터럽트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그 스레드 자체잖아요. 그렇죠? 스레드에 아무리 인터럽트를 날려도 거기에 루프도 없고 뭔가 이거를 인터럽트를 하기 위한 뭔가의 제어하는 코드가 없으면은 이 스레드는 전혀 영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통해서는 이 네트워크 타임아웃을 지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세마포어와 스레드풀,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것인가. 세마포어가 뭐 성능상에는 더 좋겠죠. 아무래도 스레드풀을 그 스레드를 생성하는 그 비용들이 없어지니까. 하지만 타임아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 클라우드 줄에서 아이솔레이션을 스레드로 변경할 수 있어요. 네, 히스트릭스에서 뭐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는데, 네, 얘네가 좀 그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좀 버그 같은 부분인데, 그냥 스레드로만 변경하면은 전체가 하나의 리본 커맨드가 돼서 리본 커맨드라는 하나의 스레드 풀만 생성이 돼요. 네, 하나의 스레드 풀만 생성이 돼서 실제로 리본 커맨드라는 하나의 스레드 풀로 전체 서비스에 대한 전체 외부 히스트릭스 커맨드를 실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스레드 풀에. 요거는 좀 버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도 없었고, 그래서 저희 팀에서 요거는 플리케를 날려서 GitHub에 변경이 된 부분이 요 두 옵션이거든요. Use Separate Thread Pools의 그 true로 하고, 그리고 스레드 풀에 스레드 풀 키 프리픽스를 해서 뭐 줄 게이트웨이로 했다면은 이 하나하나의 그 각각의 스레드 풀이 생성이 됩니다. 서비스별로. 뭐 프로덕트라는 유레카에 등록된 유레카에서 만약에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멤버가 있다면은 이 각자별로 네, 스레드 풀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두 옵션을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스레드로 바꾸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 두 옵션은 필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뭐 세마포를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네, 아래와 같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줄의 전체적인 리본 아이솔레이션 스트래터지를 스레드로 바꾸고, 그리고 스레드 풀에 이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 네, 옵션이 좀 다른데 이거는 뭐 상관없죠. 스프링 야물에서 그 이렇게 케밥으로 하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카멜 케이스로 하든 뭐 둘 다 똑같습니다. 스프링에 볼 때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각별로 네, 그 줄을 쓰면은 히스트릭스 커맨드가 이제 그 서비스 아이디별로 된다고 했죠. 그 서비스 아이디별로 이 프로덕트가 이 위에 그 서킷 브레이커 단위가 있고, 그 스레드 풀은 이와 같이 앞에 프리픽스로 붙인 줄 다시 서비스 아이디 요 이름으로 각각의 그 스레드 풀 크기를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본 스레드 풀은 10개라고 했었죠. 그래서 저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네, 이런 식으로 타임아웃도 지정할 수 있죠. 리본에서의 타임아웃도 좀 지정해 주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히스트릭스 타임아웃이랑 다른 얘기죠. 네, 뭔가 레스트 클라이언트의 그 레스트 템플릿에 타임아웃 지정하듯이 이렇게 네, 리본에도 타임아웃을 지정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네, 요거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줄이 내부적으로 하는 게 프리 필터가 있고 커스텀 필터가 있고, 그리고 뭐 라우팅 필터를 통해서 저희는 그 스프링 클라우드는 리본 라우팅 필터라는 거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건데, 거기에서 이 실제 서버로 라우팅을 해줍니다. 라우팅해서 들어온 요청 그 반환된 값을 포스트 필터를 통해서, 혹은 에러가 났다면 에러 필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리스폰스가 가게 돼요. 실제 그 저희 팀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줄이 내부적인 그 뭔가 뭐 소스를 바꿨다든가 설정을 크게 바꾼 게 없어요. 크게 바꾸지 않고도 16대 정도로 그 한 15,000 TPS 정도는 좀 여유롭게 받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지금까지 뭐 큰 문제는 없었고요. 근데 그 줄에는 이제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고 했죠. 뭔가의 그 뭐 로그라든가, 저희는 모든 들어오는 그 요청을 그 하이브에다 넣어서 이제 로그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분석을 한다든가, 어떤 리퀘스트의 에러율을 분석한다든가, 뭐 그런 식의 분석을 하고, 그리고 에러도 뭐 이 오리진 서버들은 어떤 에러를 리턴할지 모르잖아요. 뭔가 어떤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그 에러들을 뭔가 정형화된 에러로 에러 필터를 통해서 사용자한테 내보내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 식의 필터들을 좀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성능상의 뭔가 이점을 얻기 위해서 뭔가 변경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상용 서비스에 이용 안 할 이유가 없죠. 이 툴도.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네,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 서버도 되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데, 네, 중화가 된 설정 서버 이 부분은 네, 설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까 유레카의 그 이중화 구성하는 것처럼 이것도 되게 간단해요. enable 컨피그 서버 뭐 이거 한 줄 추가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정해진 기세에 있는 그 URL을 딱 적어주면은 이 컨피그 서버는 되게 간단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그 해보시는 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죄송한데 중앙화된 설정 서버라는 의미랑 좀 약간 개념적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아, 네네. 중앙화된 설정 서버. 예를 들면은 그 저희가 만약에 스레드 풀 설정이 네, 30개로 돼 있죠. 스레드 풀 코어가 지금 30개로 바꿨는데 그걸 뭐 40개로 바꾸고 싶어요. 40개를 바꾸고 싶을 때 요거를 그 만약에 그리고 서버가 30대가 지금 배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보통? 그쵸? 설정을 바꾸는 그거를 네, 각 만약에 프로덕트 서버였다면은 그 서버의 그 30개라는 그 스레드풀 설정을 뭐 40개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각자 서버에 배포를 해서 모든 서버를 껐다가 켜야겠죠. 하지만 그 중화화된 설정 서버가 있으면은 그 서버들은 실행하는 시점에 요 그 컨피그 서버에 통해서 그 프로퍼티를 읽어오거든요. 뭐 스레드풀이라든가 스레드풀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로그 설정, 뭐 로그 레벨 설정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좀 뭔가 이거 하나 때문에 배포해야 돼? 뭐 이런 거 좀 거시기한 서버들, 거시기한 설정들 그런 것들을 스프링 클라우드에다가 그 통해서 깃에다가 다 넣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서버들을 사실은 그 재구동할 필요도 없어요. 재구동할 필요도 없이 각 서버들의 뭐 리프레시 이벤트 쫙 날리면은 그러면 전체 서버에 그 반영이 되고요. 괜찮죠? 근데 이게 그렇게 뭐 이상적이지만은 않은 게 네, 실제 그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를 쓰더라도 그 빈이 완전히 재생성이 되거든요. 그 뭔가 리프레시 이벤트를 날렸을 때 해당하는 리프레시 스콥이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은 그 빈이 완전 재생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가 아직 검증을 못했어요. 그래서 뭔가 자신 있게 이거를 쓰셔야 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 스레드 30개였는데 40개로 바뀌었어요. 그때는 뭐 중화가 된 컨피그 서버에서 바꾸겠죠. 하나만 바꾸고 그냥 서버 네, 재시작을 합니다. 30개. 하지만 그 배포라는 과정은 없는 거죠. 그 프로덕트에 대한 그 리스타트만 하신단 말씀이죠? 네, 그냥 리스타트만 하면은 알아서 컨피그에서 그걸 읽어와서 재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리프레시 스콥이 과연 상용 서비스에도 적절한가? 네, 그 부분은 지금 스터디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화화된 컨피그 서버는 있으면은 당연히 좋은 네, 그런 서버입니다. MSA 환경에서 이제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곳곳에 분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트레이싱해서 예, 정보를 보는 게 필요하죠. 이게 각각의 서비스예요. 뭔가 바인 PUI라는 거에서 RC라는 다른 서비스를 호출한 거거든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이런 RC라는 걸 호출해서 거기에 있는 뭐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걸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DP라는 그 서비스, 저희는 디스플레이를 DP라고 하고 있는데 그 디스플레이를 호출했을 때 뭐 얼마나 걸렸고 이런 거를 그 분산 추적이라고 하거든요. 분산 추적. 이거 이제 트위터에서 제공해주는 그 오픈 소스로 내놓은 지킨이라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스프링 클라우드 슬루스라는 걸 통해서 좀 간단하게 수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이것들도 일단 키워드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 적용하게 되시면은 네, 꼭 적용하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원래 6시 반 정도에 끊으려고 했는데 네, 조금 더 오래 한 것 같네요. 네, 여기서 이제 다루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그 분산 트랜잭션 관련해서 좀 뭐 말미에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좀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혹시 세미나 끝나고서
네, 저랑 잠깐 만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다루지 못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MSA로 가는 거는 그 좀 성능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개발 문화에 좀 관련된 부분이라서 예,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뭐 그리고 데브옵스라든가 이런 부분의 뭔가 문화와 그런 소통 이런 부분에서 뭔가 접근을 해야지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MSA로 할 때 필수적인 부분으로 뭐 코드 리뷰는 당연히 100% 하고 있고요. 그리고 TDD는 네, 저희 팀에서 많이 그 뭔가 전파를 하고 있고 그 TDD가 이제 사내 문화로 점점 정착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MSA에 꽂힌 데이터베이스 분리 방법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리고 MSA에서 사실 지금까지 보셨던 부분은 리드한 부분이었어요. 리드. 읽는 부분. 네, 읽기만 했었죠. 겟만 했었다는 거죠. 근데 CUD로 가면은 MSA라는 게 각자의 분산된 서비스에서 뭔가 크리에이트하고 네, 뭔가를 업데이트하고 하는 게 전체적인 트랜잭션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그 트랜잭션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고 그거를 그 분산 트랜잭션이라는 디스트리뷰티드 트랜잭션이라는 그 용어를 저희는 쓰지 않고 다른 뭐 보상 트랜잭션이라든가 이것도 키워드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보상 트랜잭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벤트 드리븐으로 뭔가 그쪽에 위임을 해서 전체적인 네, 플로우에서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이벤트 기반으로 처리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